안녕하십니까. 5월이 온다 역사가 온다 제1부 한강호 작가의 책 출간회와 제2부 역사화로 세우기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고고성 사무총장 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화로 세우기를 위해 국회로 달려와 주신 일빈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강호 작가가 오랫동안 공들여 쓴 책 5월이 온다 역사가 온다 출간 기념을 위한 또는 겸한 역사화로 세우기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1980년 민주항쟁 당시의 사진과 함께 5월의 서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항일혁명운동에서 민주화 운동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역사화로 세우기 토론이 열리는 이곳이 국회의원 회관이라 더욱 뜻이 깊습니다. 귀한 걸음하며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민주노래가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일제강점기 항일혁명가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가와 5월 민주항쟁 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묵념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강호 작가 신간 5월이 온다 역사가 온다 책 출간을 축하하고 역사화로 세우기 국회 토론회를 성공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드리지 못하고 간략히 참석하신 분들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이 끝난 후 함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의원 오셨습니다. 네. 정우채 독립운동가 후손 큰아드님께서 오셨습니다. 정창구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김봉수 선생의 후손 김행자 선생, 이관술 독립운동가 후손 손옥희 선생, 네, 장재성 독립운동가 후손 장윤용 후손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톨릭대 명예교수 안명욱 교수 오셨습니다. 60안생도 끝나고 함께 감사의 박수 크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신 분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황성건 60만세운동 기념사업회 대표 오셨습니다. 대한출판 문화협회 회장이신 윤철호 회장 오셨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신 황지우 시인께서 오셨습니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였던 박서군 선생 오셨습니다. 강주 학생독립운동 대표이신 기념사업회 대표이신 최철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계신 동부송 회원들과 시민들이 많이 오셨고요. 또 단체로는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 동지들께서 오셨습니다. 강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회원들께서 오셨습니다. 장지성 기념사업회 회원과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민청학령 관련 김택춘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네, 소개가 조금 늦었습니다. 최윤영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 자리하셨는데요. 다 함께 감사의 박수 크게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로는 아주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오셨는데요. 네, 축사 한 말씀 부탁해도 될까요?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총장님 잠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사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우리 황광우 작가 글이 크게 소개돼서 아니 뭐 전 맨날 여기 와서 보니까 잠깐 들린다고 들렸더니 갑자기 또 축사까지 나오는데 정말 오늘 이 5월이 온다, 역사가 온다 출간을 정말 축하드리고 참 뜻깊은 아직도 이 분단된 국가에서 이래저래 뭐 신경 쓸 일이 많을 텐데 이거 뜻깊은 그런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신 중에 오셔서 축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국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축사. 문국주 대표님, 네, 뒤에 계십니다. 문국주 대표께서는 국민주권회의 대표를 역임하셨고 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대표 활동을 크게 하셨습니다. 민청환경 관련 부서까지 되셨는데요. 오늘 축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다 마찬가지일 텐데 뭐 축사라기보다는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황광우 씨하고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75년도에 경기에 있는 제1고등학교에서 재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잘렸어요. 지금 그분 중에 몇 분 와 계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났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황광우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또 80년 다 이제 5월은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천상이 벌어졌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전부 저희들이 또 수배가 됐어요. 그때 또 수배 중에 같이 또 황광우 씨랑 만나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로 지내다가 이 작년 말부터인가 이제 물론 황광우 씨가 그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을 하고 이렇게 책을 내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때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황광우 씨 책은 우선 그 자료에 굉장히 충실하고 뭐 역사적으로 뭐 공부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이렇게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자료에 충실하고 두 번째 느낀 건 황광우 씨가 굉장히 좀 날카로운 성격인데 모두들 이렇게 찬성을 해요. 칭찬을 해요. 이렇게 나온 분들. 그래서 야 황광우 씨 이렇게 깊은 면도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성근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또 서울에 오셔가지고 1926년도에 일어났던 60만 세 사건. 60만 세 사건도 우리나라는 평가를 마치 뭐 그냥 그 순종 이렇게 그것에 의해서 다 일어난 걸로만 이렇게 기술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쭉 어떻게 보면 신간에 뭐 이렇게 연결이 돼서 했던 분인데 특히 권호설 선생님이 참혹한 나중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 황성근 선생님이 이제 1926년에 있었던 60만 세 사건 100주년을 제대로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그 3년 전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자주 나오시면서 활동을 했는데 또 자연스럽게 황광우 씨하고 이렇게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결국 뜻 깊은 분들은
만나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차와 황강호 씨뿐만 아니라 모두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국주 대통령의 축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 분 더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황지우 시인께서 오셨습니다. 네, 집안으로는 아주 가까운 사이신데요. 동생의 이 출간회와 국회 토론에 의미 있는 자리에 우리 황지우 총장께서 오셨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이 되셨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황지우 시인님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만석해 주셨네요.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불러드리네요. 하여튼 형으로서 아우를 볼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힘으로 역사적 현실과 평생을 같이 했던 아우를 볼 때마다 가족이긴 하지만 이름 마음속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감사함이라고 그럴까, 또 그 이면에 또 안타까움도 같이 있고요. 근데 제가 놀라워하는 거는 이제 언젠가 그 스트로크가 와서 몸의 절반을 못 쓰는데 그래도 그 왼손으로 저보다 더 글을 많이 쓰고 더욱 그 현실에 밀착해 있는 글들을 많이 쓰고 또 고향 광주에 와서 은둔하면서도 묻혀져 있는 역사적 진실을 좀 불편한 마음으로 쩔뚝거리면서 현장을 찾아가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저는 책들을 집필하는 거 볼 때 가족의 일원이긴 하지만 속으로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우가 일관된 길을 걸어오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그 주변의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가호와 뜻을 함께하면서 또 역사와 함께 묵묵히 오늘의 걸음을 같이 해주신 주변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관된 길, 함께한 동지들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걸어왔다. 그런 말씀,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시집 제목이 있었죠. 네, 울면서 빛나는 바다. 그 형제분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황강호 작가 책 출간을 축하하고 오늘 이 자리 역사바로 세우기 프로를 선언하기 위해 박광훈 가수가 두 곡의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축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다는 황성엔터, 그리고 80년 5월 명령들에게 바치는 꽃으로 핀 5월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따뜻한 박수로 가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황성엔터.
너의 잠언 이루 구설꾼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나는 가리로다 끝도 없이 이 발길 단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정처가 없이도 괴로운 이 생사를 가슴 속 깊이 묻고 이 몸 흘러서 가노니 예토야 자리 돌아 다음 노래는 제가 작사, 작곡한 꽃으로 핀 5월입니다. 제가 20대 때 5.18 민중항쟁 겪어서 항상 5월만 되면 흐드러지게 핀 그 장미를 보면서 5월의 영령들이 저렇게 꽃으로 피었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꽃으로 핀 5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월의 장미는 붉게 타오르고 5월의 그대는 어디서 붉게 빛나는가 5월의 장미는 붉게 피어나건만 그날의 그대는 어디서 꽃으로 피어나는가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는 아픈 그날의 함성 그대는 한 송이 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나는 그대를 애타게 부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레터는 일제 치하에서 호초를 겪으면서 지하 운동을 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기회가 담긴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꽃으로 핀 5월을 작사 작곡가 가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인공 되시죠. 예. 올 5월에 새로운 신간 두 번을 참여하는 황명우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꽃다발 증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은 임영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한강우 작가께서 책 두 권을 집필하시느라 너무너무가 컸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입니다. 역사입니다. 책을 하십니다. 모두가 컸습니다. 한강우 작가를 모시고 이번 5월에 나온 5월이 온다, 역사가 온다 책에 관한 이야기와 그간의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작가의 경과 보면서 감사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한 말씀 올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모두 잘 알다시피 이번 그 윤석열의 반란은 올 5월의 미안과 깊은 영화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 학살자를 그때 우리가 제대로 징치하지 못해가지고 그 역사적 과거가 올라가지고 후대들에게 또 하나의 짐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40년 동안 광주에서 해는 5월만 되면 5월의 진실 그 조각 하나씩 찾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5월이 어떤 것인지 계속 탐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진실의 절반을 학살자가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1981년도 광주에 가는 모든 자료를 전두환이가 다 불태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측의 자료가 싹 없어져 버리니까 남는 것은 피해자의 사실뿐인데 또 우리 피해자들이요 그 가슴속의 트라우마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책낼 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최영세라는 또 가까운 한 그 동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오래 진실이 아직까지도 다 완성되지 못한 채 우리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것은 중학생들도 읽을 수 있도록 아예 사진 200장을 제가 재편집하고 그 사진에 따라서 올해 드라마를 재구성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행불자가 엊그저께 광주에서 우리 그 조국혁신당의 누구죠? 신장식 의원조차도 고백했는데 행불자가 몇 명이었는지 신장식 의원도 몰랐다면서 자기의 무지를 제 앞에서 우리 광주시민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인다, 책임진다는 민주당 국회의원 조국 혁신당 의원들마저도 5월에 편린조차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240명이 왔습니다. 망월대 무치신 분이 169인데요. 이름도 없이 지금 시체도 못 찾고 죽으신 분이 240명, 합하면 400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160명으로만 알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쭉 추적해봤더니 240명의 행불자가 맞고요. 그 중에 80명이 현재 인정된 행불자. 나머지 160이 뭡니까? 행불자, 인지 아닌조차도 아직 판정 못 받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오늘 아직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해서 5월이 온다는 책에 넣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광주에서 광주는 민주의 성지이자 저는 독립의 성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1920년대 3대 사건, 3.1운동과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이 없었다면 민족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선조들에 대한 느낌, 흔적이 없습니다. 광주 일구에는 분명히 학생탑이 있고 학생탑에는 당시 투쟁했던 학생들의 부조된 얼굴이 있는데 그 부조된 얼굴이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저희들이 광주 일구 다녔습니다. 그 부조된 얼굴의 주인공이 장제성 어르신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도 30년이 걸렸고요. 여기 장제성 어르신 장면 인사 좀. 이분의 길을 찾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제삿날 찾는데 5년이 걸렸고요. 마지막 총살당한 곳을 찾는데 또 2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7월 9일에서 처음으로 양산동 장고봉에 저희 장제성 어르신의 피서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만큼 광주의 역사가, 광주의 이야기가, 광주의 진실이 감춰진 채 왔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들 같은 사람마저도 광주 역사적 인물의 중심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3.1운동의 주역 김범수 선생님이 살아계서 3.1운동을 이끌었는데 우리 역사 교과서 안 나오고 저희들한테 모른 채식이 되었고요.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주역 장제성 어르신, 여기 이제 정우채 선생님의 장남 선생님과 정찬준, 정창국 두 선생님 오셨습니다만 정우채 이름이라면 정우채 선생 이름을 저희들이 모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또 1930년 넘어오면 전남 사회운동자 협의회라고 약 1934년도에 500여 명이 집단 연행 구속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 민청학년 사건이 전국을 휘둔 대형 사건인데 그와 거의 같은 규모의 대형 독립운동과 집단 구속 사건이 전남운동자 협의회 사건인데 그 협의회의 한 주역인 이기용 선생이 아직도 서울을 못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받지 못한 사람이 역사 교과에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역사 교과서에 그림이 올라가지 않는데 사건만 이야기하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는 다시 써야 됩니다. 예, 사건의 주역들이 태반이 지금 서울을 못 받고 있어요. 여기 잘 보여주다만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관련 약 100명 중에 45명이 아직도 서울을 못 받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신 분이 제가 자를 찾아보니까 일제때요. 식민지 총독부 통계청대로 나옵니다. 제가 찾아볼 때 약 5만 5천 명 나와요. 그럼 감옥에 갔으면 선을 줘야잖아요. 앤드 태학자까지 합하면 그 선도 무지 많을 수 없겠죠. 태학자를 잘 빼놓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5만 5천 명인데 현재까지 서울이 충분히 보훈부에서 충분히 17,70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약 4만 5천 명이 아직도 서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오는데 서울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80년이 걸렸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소유에서 80년. 그럼 앞으로 200년이 더 걸려야 나머지 4만 명은 다 서울을 준다는 얘기인데 200년은 왕조 바뀐 그런 세월을 그래서 저희가 진짜 우리 국회에서 이 토론을 연 이유는 법을 바꿔야 되겠다. 현재의 서울이 건국 훈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한 데 얼마나 도움을 줬는가를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훈장을 신설해야만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소원이 일거품이 되고 이분들이 소원을 받아야만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바로 쓰이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강 박사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역사를 지켜온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온다, 역사가 온다 두 분의 신화를 펴낸 그동안의 노고가 참 많았습니다. 한강호 작가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열흘간의 항쟁, 그 참혹하고도
영웅적인 드라마를 풍부한 그런 글들이 담겨 있고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역사의 참길 그 심층에 묻힌 독립운동가들을 집중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오셨고, 그러한 내용을 역사가 온다 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두 권의 책을 낸 우리 황가훈 작가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우리 황가훈 작가의 출간 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부 역사 바로 세우기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안병욱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축사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교수는 근현대사를 전공한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이시죠. 너무 유명한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진화이 위원장까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안병욱 교수님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안병욱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오면 직업으로 역사를 한 저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쓴 역사는 재미가 없고요. 또 그 동업자들 외에는 안 읽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황가훈 작가의 책 2권을 며칠 전에 받고 제가 일독을 했는데 우선 너무 흥미롭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의미가 구구절절히 들어있어서 나도 다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2부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역사, 과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얘기하는 역사는 그 과거를 글로 쓴 것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는 지나간 과거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역사책을 바로 쓰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실록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왜 실록을 만들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숨은 뜻은 실록이라는 차로 그 걸림막으로 조선왕조 500년을 자기들이 남기고 싶은 내용만 걸러서 남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실록입니다. 그러니까 실록에는 조선왕조 지배층들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걸르는 장치인 거죠. 나아가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 역사는 극우 반공체제라는 그 걸림 틀로 걸러낸 역사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글로 쓰고 있으면서 학교의 교과서로 편찬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가훈 작가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한 그 내용들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 이후에 광주 일고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시켜서 이룩해 준 민주화운동이 그 해방 이후 한국 체제 속에 제대로 반영돼서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진실된 역사는 다 사라질 것이냐? 아니죠. 황가훈 작가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우리들한테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그 힘에 의지해서 4.19도 만들어내고 80년 5월 광주항쟁도 만들어내고 6월 항쟁도 촛불혁명도 그리고 이번 윤석열 탄핵 집회도
역사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뜻의 일부를 하나의 사례로 지금 2부에서 임경석 선생님과 박동기 선생님이 아마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벽돌처럼 우리 역사의 건축 재료가 돼서 종합을 이룰 때 우리가 영원하는 새로운 역사가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된 역사를 찾는 그 힘에 의해서 지금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 같습니다. 네, 기억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국회 토론회 기조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제자들께서는 이쪽 자리로 이동해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경석 교수님, 박동기 소장님, 황강우 작가님, 앞으로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토론 발제자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토론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 발제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경석 교수님부터 기조 발표를 약 10분 정도 차례로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후에 사회자의 진행에 맞춰 세 분께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발제자 소개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임경석 교수. 오늘 장석천 독립운동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 주시겠는데요. 성균관대 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이시죠. 주요 연구 분야는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을 연구를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 사회주의자 연구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근자의 독립운동 열전이라고 하는 대중서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동기 소장, 이번에 장제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남녘현대사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와 제3 빨치산 등 현대사 연구에 있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황강우 작가, 이번 토론회에 있어서는 독립운동가 김범수, 이기용 선생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황강우 작가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작가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좀 투옥이 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하다 투옥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서울대에 들어가서도 학생운동을 꾸준히 하였고 2년형의 그런 성공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일관되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과정에 젊음과 생을 바쳐 그런 운동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문정신과 우월정신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분 발제자를 모시고 국회 토론의 역사 바로 세우기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네, 세 분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네. 역사의 그 백척관두에 서서 일제와 온몸으로 싸운 독립투사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1930년 이후의 역사는 친일 행적밖에 남지 않는 부끄러운 역사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경석 교수님께 토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3.1운동, 1926년 60만세 운동과 함께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3대 민족운동의 한 줄기였고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명칭이 이 운동의 전국성을 광주로 좀 제한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라고 하는 이의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경석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에 답을 네,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임경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조 발표를 먼저 세 분께 좀 듣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가 본부에서 지수입니다. 네, 그럼 먼저 임경석 교수님의 기조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3개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3개 발표는 광주 학생운동과 관련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왜 필요한가 이것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석천은 이제 제가 맡은 주제인데, 장석천 선생은 사실 억울할 게 없어 보입니다. 보면 광주 학생 독립운동 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도 애국장이라고 제4등급 유공자로 이렇게 예우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는데 이 사안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그런 왜곡과 그런 망각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발표문 7페이지부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조곤조곤 쓰여 있는데 10분 안에 다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다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사이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가 환기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석천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딱 하나 말씀한다면 장석천은 광주 학생운동을 전 조선적 규모의 전국적 학생운동으로 전환시킨 그런 한가운데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바로 그 점이 장석천의 역사, 장석천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그런 핵심 요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문 이만장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29년 12월 3일 새벽에 경성 시내가 발칵 뒤집어진 그런 경문이 대량으로 살포가 됐습니다. 검거된 광주의 학생운동을 조선인 학생은 즉시 탈환하고 식민지 노예 교육에 반대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문 이만장 살포 사건의 의미는 장제성과 그 동료들이 주도한 건데 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8페이지 밑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은 교내 문제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1929년 11월 3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가두 시위 형태로 조선 독립 문제가 거론됐는데도 그랬습니다. 식민지 당국은 이 폭발의 재현과 확산을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였어요. 총독부는 언론 보도를 끌어막았고 경찰은 닥치는 대로 체포 구금 활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 이주민들도 각종 흉기로 무장한 민병대를 조직해서 위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대중투쟁이 광주 일원에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980년에 우리가 목도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 1929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29년, 그러니까 3.1운동 10년 만에 대중적인 항일 가두 시위 투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광주에서 끝나버리고 말 그런 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이죠. 이때 장석천이 나섰습니다. 11월 17일 긴급 상경한 장석천이 추구한 것은 서울에서
학생들의 연합 과도 시위를 이끌어내는 시위입니다. 그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12월 3일 날 병문 2만 매 살포 사건이 터졌고요. 그것이 매개가 돼서 학교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서울의 학생운동 수준을 일거에 한 단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월 9일에 서울 시내에 제1차 연합 가두 시위가 터져나왔고 1월 15일, 16일 제2차 연합 가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광주에 고립될 뻔한 항일 학생운동이 서울을 징검다리 삼아 전국으로 확산돼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장석천은 광주학생운동을 전조선 학생운동으로 전환시킨 놀라운 성취를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도대체 전조선 학생운동으로 운동을 물줄기를 틀어 옮긴 그러한 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1980년에 광주 민중항쟁은 고립되고 말았는데 1929년은 어떻게 그 고립을 극복했을까? 우리가 장석천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장석천의 삶을 객관을 봤는데 10페이지에 적혀있듯이 장석천은 수원 고등농림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5년부터 학생운동 일선에 나선다고 하는 사실이 문헌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전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문헌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그때부터 학생운동에 참가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27년부터 청년운동과 신간여운동에 참가한 기록들이 역사 자료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장석천이 관여한 청년운동과 신간여운동의 증거들을 11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 25페이지 쭉 넘어갑니다. 26페이지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라고 당시에 사료들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장석천은 청년운동과 신간여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나아가서 광주 학생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낸 항해 향명가인데 도대체 어떤 동력이 그것을 이끌어냅니까? 첫째는 이제 그 성격이겠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책임감, 그의 개인적인 헌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개인적 동기 이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전 조선의 운동을 확산시키는 배경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장석천은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비밀결사 조선공산청년회의 전라도 책임자였습니다. 끝까닭에 광주와 전라남도 각 지방을 종횡으로 누빌 수 있는 활동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뿐인가요? 상경하자마자 공청중앙집행위원회 멤버들과 회합을 할 수 있었고 광주학생운동의 전 조선적 확산을 신속히 가져올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활동과 비합법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데서 주어졌다고 보는데요. 신간의 본부대회 출석 대표도 했었고 조선청룡청동맹 중앙집행위원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와 서울에 걸쳐서 합법 비합법 영역을 넘나드는 전업적인 활동 경력이 바로 대중투쟁의 전국 확산을 가능하게 한 가능성을 부여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그의 짧은 생애의 마지막은 노동운동입니다.
장석천은 광주학생운동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투옥이 돼서 첫 번째 감옥살이를 하는데 1931년 12월에 추록을 하는데 추록하자마자 항일운동 일선에 복귀를 합니다. 이번에는 노동운동입니다. 무산계급운동의 기반을 학생과 지식층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대중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명에 대해서 대다수 운동자들이 동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장석천은 학생운동 현장으로부터 노동운동 현장으로 이전해간 지식계급 출신의 전형적인 혁명가입니다. 그는 서울에 무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제사에다 인쇄소 인쇄직공, 직물회사 직공, 사무원들 이 속에서 적색 노동조합 조직 활동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적발이 돼서 두 번째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1932년 10월에 기소됐고 12월에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석천은 옥중에서 건강을 잃었어요. 노동조합 사건으로 동대문 경찰서에 체포된 지 6개월 만에 병에 걸렸고 병보석으로 출감하게 됩니다. 일제시대에는 병보석 출감이 아주 예외적으로밖에 허용되지 않았는데 병보석으로 출감된 소수의 사상분들은 대부분 운명이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운명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보석 출감을 허용하는 게 상례였습니다. 장석천도 그랬습니다. 광주 자택에서 치료 중이던 장석천은 병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35년에 향년 33세로 운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천은 사후에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인증을 받았고 품격은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해로부터 45년 만에 그런 일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제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난 뒤에도 무려 45년 동안이나 국가와 시민 공동체로부터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념과 존경은커녕 긴 세월 동안 망각 속에서 잊혀져 왔습니다. 훈격에도 왜곡이 느껴집니다. 건국 훈장은 5개는 축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애국장의 서원이 됐습니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 국가보훈부에는 그 내부의 서운 공적심사 일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40페이지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건국훈장 등급을 나눌 때 기준이 수형, 감옥사한 기간하고 항일운동에 활동한 기간 두 가지를 고려한다 이렇게 적혀있죠. 5등급 애족장은 1년 이상, 2년 이상이고 4등급 애국장은 4년 이상 수용자이거나 5년 이상 활동 기간을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자, 장석천의 경우는 수용 기간이 두 차례에 걸쳐서 3년 2개월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활동 기간은 문헌에 나타나 있는 것만 보더라도 25년부터 35년 죽을 때까지 10년간 활동 기간을 활동 기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공적을 갖추고 있으면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보훈부 공적심사 일반 기준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항일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혹독한 고문과 구타, 옥고를 겪으면서 중병을 앓다가 끝내 사명한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 이것을 산술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생명을 바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는데
그 사실을 돌아보지 않는 단지 수용기간과 활동기간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인가 하는 거죠. 요컨대 정석천은 활동기간과 생명의 희생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볼 때 품격상으로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공적을 가졌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정석천은 4등급 대상자로 판정받았으며 해방 이후 45년이나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것이 수정없이 지속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내부 사정인 게 뭐냐? 바로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확립된 야만적인 기준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에 참가한 독립유공자는 그 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 지금도 장석천은 비밀결사 공산청년회의 전남원부터 책임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밀결사 고려공산동맹과 조선공산당에도 가입한 경력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장석천의 혼격이 한 단계 이 때문에 낮춰졌을 거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목에 원로 역사학자의 존경하는 이만열 교수, 국사 편찬위원장을 지냈고 숙명여대 교수를 역임했던 이만열 교수께서 한 신문 칼럼을 통해서 경종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이 명칼럼은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서원에서도 아직 넘지 못한 벽이 있다. 분단체제다. 노무현 정부가 정부 주도의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의 길을 열었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 정권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 등급 낮춰서 이만열 교수는 이리 얘기합니다. 판단의 시점을 1945년 8월 15일에 두고 그때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사상이 무엇이든지 해방위의 정치 행적이 어찌 됐든지 그 사람을 독립운동자로 판단해야 한다 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사회주의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제 사회주의 운동은 마땅히 독립운동사에 포함되어야 될 뿐 아니라 역사적 기여만큼 온당한 지위와 비중을 받아야 한다. 장석천 선생의 경우를 놓고 봐도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 학생 독립운동가 장석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경석 교수의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남녀현대사 연구소 소장이신 박동기 소장께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가 장제선 부분을 선생님 PPT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네,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일어나셔서. 네, 발표하기 전에 우선 혹시 장대선 선생님 유족분이 오셨어요?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장대선 선생님의 손자, 한 손자 되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장대성 선생님은 1908년 광주 동부운동에서 아버지 장원용, 어머니 최애연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다가 1916년에 광주 서석초등학교, 그때는 광주 공립보통학교였죠. 입학해서 22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22년에 광주 고고, 지금 현재 광주 일고에
3회로 입학을 해서 27년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 전에 1926년에 성진회의 주 멤버로 활동했고, 그 다음에 광주일보가 야구부가 1923년에 창단이 됐는데 24년에 야구부 폐초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야구 사건이 벌어집니다. 좀 이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7년에 일본으로 중앙대학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조국을 걱정하여 미국에서 비밀 서클을 지고 29년 11월 3일 광주학생 운동이 일어나자 총 지휘를 하셨고 모든 상황을 강행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에 대구 복심법원에서 4년형, 그때 광주학생 독립운동가 중에서 제일 최고형을 받았고 34년에 졸업을 하여 다시 일본대학 3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37년에 동경사회과학 연구의 사건이 벌어져서 3년간 또 다시 옥고를 칩니다. 40년에 출소하여 장성군, 전남 장성군 진원면 소재지에서 주조장을 운영하려고 운심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해방이 되자 그해 8월 30일 광주시 건준의 조직부장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해 12월 2일에는 광주 청년동맹 부장으로 선임이 되고 46년 2월 15일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광주전남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48년 7월 중순경에 월북을 하여 8월 15일 평양에서 해방 한면 기념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5일 그해 해주인민 대표자 회의에 참석을 하고 이틀 후에 27일 강동정치학원은 남로당 정치학부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그해 11월 15일경에 중순경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체포가 돼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49년 12월 초에 7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광주 형무소에서 투옥 생활을 하던 중 안국전쟁이 터져서 7월 5일경에 광주 북부 양산동 산 99-1번지 장고봉산에서 총살했습니다. 이런 애국지사가 국가에서 성을 줘도 못할 판에 총살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사를 말하기보다는 PPT를 통해서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좀 갖기 좋습니다. 여기가 광주 고등보통학교, 지금 광주 1고입니다. 처음에는 1920년 5월 1일 무등극장 자리에 광산관이라고 하는 객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96명이 입학하여 38명이 졸업하게 되는데 2년 후에 신교사를 지어서 누문동 144번지 신교사로 입학합니다. 이때 장재 선생님이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빨간 원안에 계신 분이 장재성 선생님이십니다. 야구부 캐차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4년 6월 14일에 야구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꼭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광주에 성인 야구팀이 스타팀이라 해가지고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그 관리 단장은 안도 스승이라는 사람이었고 광주 법원은 24년이면 1년이 됐던
탄생을 인정했던 시점이에요. 근데 광주 거복 운동장에서 야구 사건이 벌어졌는데 광주 거복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9회 초에 일본이 2-4, 3루 상황에서 공격이 있었는데 피처가 당시 투수 이름이 윤처현이었습니다. 윤처현 투수가 3루로 견제한다는 식 공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3루에 있는 주자가 지금 홈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재빨리 3루가 공을 주어서 장재선 캐치한테 공을 뿌려서 태그아웃 시켜가지고 1대0으로 광주 거복가 일본 성인야구팀 스타팀을 승리했습니다. 이러니까 스탠드에 있는 우리 조선 관중 400여 명이 독립이라도 된 듯이 춤을 추고 함성을 부르면서 기뻐했는데 이 스타팀 단장 안도 수승우가 느닷없이 운동장으로 내려오더니 윤처현 투수를 빵을 때리고 폭행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창문을 끼얹혀서 이 일본인 관중하고 한국 우리 조선인 관중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도 수승우 이마에 스파이크 자국이 있어가지고 야구 선수가 나를 했구나. 이렇게 해서 일본 경찰이 광주 경찰서에다 9명 선수를 가뒀습니다. 그리고 전남여고 옆에에 지금 현재 KTB인데 거기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광주 시민 모략을 항의했으나 식민지 백성이 이길 일이 없었겠죠.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동맹 휴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9월 달에 다시 개교를 했는데 수업을 시작했는데 광주일보 야구부는 항일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체육부의 야구부인데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광주일보 야구는 독립운동과 연결되어 있다. 그때 5명이 퇴학을 당했습니다. 고광욱, 최헌주, 지창수, 국채덕, 국채명 이렇게 5분이 퇴학을 당해가지고 수술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다 면회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광주일보의 야구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장재 선생님이 캐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겨주세요. 장재 선생님이 지금 여기 빨간 분에 계신 분이 장재 선생님. 아니 여기 저 화면 잘 보입니다. 예, 각자 자리에서 자, 넘겨주세요. 중앙대학교에 유학을 갔던 장재 선생님의 모자입니다. 저 모자가 일본 모자에서 아쉽긴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재 선생님하고 박옥희 여사님이 29년 10월 26일에 결혼을 합니다. 그 아들 여기가 장상백 선생님, 광주일보 35회입니다. 자, 또 해주시고. 2020년 10월에 장재 선생님 흉상을 광주 일본 역사관에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 수 없었다. 빼앗긴 나라 노예로 살 수 없었다. 좀 이해해주시고. 그런데 국가보안법으로 영어 생활을 하던 중 전쟁이 터져서 광주광역시 양산동에서 이렇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현장을 72년 만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때 장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가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고 증언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왜 장재 선생님은 판결문을 보면은 왜 국가보안법에 위반됩니다. 첫째는 45년 9월에 조선 공산당에 입당을 했다. 두 번째는 48년 10월 중순경에 월북을 했다. 그리고 평양에서 해방 기념일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8년 8월 25일 해주인민대표대회에 참석을 했다. 네 번째는 강동 정치학원 남로당 정치학교에 입교를 했다. 다섯 번째는 남쪽에 내려와서 국가를 전복을 기대했었지 않느냐.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처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여순 사건이 일어난 그 해에 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되는데 소급해서 이렇게 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재 선생님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없어요? 그래서 이 2022년 10월 5일에 장재선 선생님 추모제를 이렇게 광주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장재선 기념사업회가 주도해서 이렇게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때의 손자, 큰 손자가 장윤영 씨고 둘째 손자가 장헌영 씨인데 장헌영 손자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지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자 헌영이가 왔습니다. 장고봉이 왔습니다. 72년 만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광주의 장고봉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는 7군데의 학살터가 있습니다. 그 장고봉 다음에 광주 북부 운암동산에 독립동 운암동산에가 이 또 학살인데 한 1000명이 총살당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여운형 선생이 이끌었던 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부의 치안부장을 지냈고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덕우 변호사가 여기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1000명 정도 총살을 당했고요. 다음번에는 여기는 5.18 묘역으로 가는 도동고개입니다. 원래는 도둑고개인데 물면에서 우리가 도동고개 명칭을 바꿨고 여기에서 약 300명이 또 총살을 당했습니다. 북구 장등동입니다. 넘겨주시고 여기는 학동 밀양마을 위에 해운대 아파트 밑인데 여기에서는 한 300명이 일주일간에 걸쳐서 계속 총살을 당했다고 증언자가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주 동구 용산동인데 여기에서 51년 6월 중순경에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 40년을 총살시켰던 올봉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남구 양과동 최치원 사당이 있었던 그 마을인데요. 속칭 문둥이 골짜기라고 하기도 하고 공식 명칭은 옥골짜기다. 옛날에 옥이 많이 나있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서 700명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보도연명하고 시국사고하고 같이 당했습니다. 여기에는 광산구에 이렇게 한 분인데 암탉골이라고 합니다. 가서 보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형부라 해서 암탉골인데 여기는 보도연명만 총살을 당했습니다. 약 한 700명 정도. 그래서 이런 7군데 장재선 선생님 추모제를 전에 제가 그 증언자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에서 집을 지을 때 유골 같은 게 안 나왔냐? 그랬더니 내 트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79년도에 범촌 상단에 공장을 짓으면서 그 마을을 상내촌, 하내촌 마을을 이 장고봉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광주시에서 준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소 광주시에서 발전 겁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이 유골을 어디다 두는가 책임을 규명해 주라라고 지금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당시에 진실회 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광주시에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주 북구청장 각 5기 구청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치가 무엇이냐, 억울한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 7월 3일에 장재 선생님이 총살 당하신 데에다가 저희들이 유정비를 이렇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학생 동료들과 강제전 기술에 대해서 기조를 해주신 박동기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황광우 사각에서 이기영 선생 서울 투쟁 보고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광주 독립운동의 주역이 김범수 선생입니다. 그런데 김범수 선생은 의사였고요. 딱 그랬습니다. 가난한 조선인들을 많이 치료해 주시고 그야말로 슈바이처 같은 훌륭하신 인격자였는데 왜 이분 감옥에 갔다 오셨고요? 근데
서울을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침입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침입하느냐? 김범수 선생이 경선의전, 지금 서울대입니다. 경선의전을 졸업하고 조선병원에 인턴 과정을 밟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친행정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2번 죽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항의를 했죠. 그래서 현 그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황상희 명예교수의 탄원서를 얻어내가지고 당시 조선 총독부 병원에 근무한 것은 일제에 손잡은 게 아니고 의대생이 의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의식적 절차였음을 명백히 밝히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국가보훈처로부터 자기들이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죠? 바로 소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소원을 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했더니 김범수 선생이 남로당 당원이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하정당, 진보정당 많이 해와서 아는데 조선공산당의 당수가 박헌영 아닙니까? 근데 김범수 선생은 박헌영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후배가 운영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김범수 선생께서 조선공산당 당원 일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이 국회에 오면요 검찰이 작성한 남로당 좌익사건 실록 11권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싹 제가 뒤져가지고 여기에 자료가 없지 않느냐 라고 따졌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당원이 아니면 어떻게 입증하겠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국가보훈처 전문 공무원한테 그럼 내가 그 남로당 당원이야 아니면 확실히 입증하면 서울을 줄 테냐 했더니 나한테 뭐라는 자세요? 당신 대한민국 국민 맞냐고. 내가 남로당을 옹호하니까 당신 같은 거 완전히 볼게이 새끼라고 치면서 제 인격조차 얻어가는 그런 젊은 여성 공무원 앞에서 더 이상 그 화를 내지 않고 알았습니다. 아님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그럼 주겠습니까? 했더니 그럼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범수 선생 관련 남로당 당원 검찰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 공소장은 검찰의 기소장은 파라리 거짓말입니다. 고문으로 실토해갖고 만든 그런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만 판사들이 작성한 판결문은 꽤 신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기소장이 아닌 판사 판결문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재판관으로 올라가 있는 무슨 씨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제 후배인데 마판사 이 양반 좀 빨리 판결문 찾아봐 했더니 사건 번호를 모르면 판결문 보관한 보관사가 빌딩처럼 커가지고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사건 번호를 찾느라 또 고생하고 겨우겨우 사건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판결을 봤더니 대법관 7인 전원 일치로 하여 고문에 의해서 실토된 사실은 법적 증거가 없음 해라고 그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음을 확인하는 그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훈처 해야 할 일을 우리 민간이 했으므로 죄송합니다. 그동안 40몇 년 동안 헛것을 했네요. 사과 반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들이 또 진화에 또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에 김범수 선생은 서울을 주는데 전혀 하자가 없음, 서울 주길 바람 하는 진화의 결정문을 최종 받아냈는데 아직 국가보훈처 주기 전에 전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빨리 국가보훈처가 지금 우리 김범수 따님께서 손녀께서 45년 동안 요 일에 인생을 허비했잖아요. 이에 대한 뭐 배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 집행을 잘못한 탓으로 45년간 인생을 하면 이 죄를 어떻게 물어야지 저는 이제 변호사들한테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 배상과 같이 물어서 소원을 받아낼 요령 작정입니다. 김범 선생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경 선생이 계십니다. 같이 말씀드렸지 전남 사회운동자 협회 약 500여 명이 집단 구속된 사건의 최우두머리입니다. 이경 선생 이건으로 4년을 감옥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독립운동가의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국가법원장이 나서서 서울을 줘야 할 텐데 서울 이 양반도 친일파래요. 도대체 어떻게 독립운동한테 친일파를 좋은 것을 매달 수 있는지 정말 얼척이 없어갖고 물어봤더니 대하숙에 가입했대요. 대하숙에 강제로 가입당한 사람을 대하숙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친일 행정을 했다라고 국가법원장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저희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거쳐서 대하숙에 강제로 가입한 것은 친일행위 아님을 국가법원장부터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정혜도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양반도 지금 광주학생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신 분인데 국가법원장이 이분한테 손을 주지 않는 것은 이분이 해방 전에 공면석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면석기를 한 건 친일행위를 하여 손을 줄 수 없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증언하면 면석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가족의 말을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에 공군으로부터 친일 면석이 한 적이 없음 사실 부재 증명을 확인하여 국가법원처에 떠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실체인 것을 여러분 고발하고 싶고요. 이제 차기 정권의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려고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조 발제였습니다. 세 분 발제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세 분 발제자들께 묻고 간단한 답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봉석 교수님께 묻습니다. 1929년 11월 광주 대시위를 기하로 전국의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등 전국 350여 개 학교에서 무려 5만 4천여 명의 학생이 이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명칭이 이 운동의 전국성을 광주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토론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미리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주최 측에서 준비를 했네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역사적 대상으로 이것을 관찰을 하면 이 역사적 사건의 시공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광주학생운동이 전개된 시기는 29년 11월 초부터 11월 3일이죠. 초부터 이듬해 3월경까지입니다. 이듬해 3월경까지 일제시대에는 신학교가 4월에 그래서 대략 5, 6개월간에 걸쳐서 그 다음에 장소는 광주가 아니라 광주에서 처음 시작돼서 서울을 거쳐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어나간 그 당시 고등학교가 중등학교고 초등학교가 고등학교라고 되었는데 전국의 거의 대다수 중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광주 학생 운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반일시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 공간을 감안하면은 광주 학생 운동으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에 불이치다, 모순 같은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말이죠. 이것을 전조선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재명명하는 데에는 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광주 학생운동이라고 1929년부터 지금까지 100년에 가깝게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불러온 역사성도 이미 하나의 역사가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주가 아닌 서울이나 평양이나 이런 데서 발발한 학생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광주 학생운동의 진상을 발표하라. 광주 학생들, 처벌당한 광주 학생들을 석방하라. 이런 요구였어요. 그런 점에서 광주 아닌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이슈 자체가 광주와 매개해서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운동이 전개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걸 광주 학생 운동이라고 해야 될지 전조선 학생 운동이라고 해야 될지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론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주 사람, 광주 학생 운동이라는 데서 광주라는 이름을 떼면 광주 사람들이 되게 속상할 때, 그래서 광주 안에서 이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재명명하는 그런 공론화를 시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답변 여기까지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하우 사관께서는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서 이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앞으로 100주년이 3년 후면 100주년이 오는데 서울에서도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 양반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렇지 이 양반 말이 쇳소리잖아요. 쇳소리 가라가라 하면서 그렇지 그때 그 서울 학생들도 무지 많이 참가했지 하면서 꼭 광주 학생 독립운동 강조만 고정할 게 아니고 서울 학생 독립운동 이런 걸 쓰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아이디어 좋습니다. 둘 다 같이 씁시다. 그렇게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학명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 하되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자연스럽게 써도 되지 않겠는가. 마치 5.18 민주항쟁을 5.18 광주민주항을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정신은 이대로 하되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는 서울 학생 독립운동이라 할 수도 있고 1930년 서울 학생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고 만일에 통일되면 평양을 할 수도 있죠. 평양 1940년 평양 학생 독립운동하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원명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인데 사용하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좀 열어놓고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황가우 사장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29년 10월 3일 그 대시위가 10월 30일 나주역 댕기머리 사건과 이어지는 그 광주역 충돌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댕기머리 사건이 과하게 포장되어 서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주역 댕기머리 사건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기술이 돼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미묘한 문제에서 여기 계시는 안병우 선배님 비슷한 역사학계에서 좀 재규정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제 사적인 견해를 이야기한다면 11월 3일 이후에 모든 그 학생운동은 일단 나주가 빠집니다. 그래서 11월 3일 이후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을 서서 하는데 나주 사건이 너무 과대하게 이야기된 것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나주공을 강조하면 이른바 우발적인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들의 사춘기 학생들의 우발적인 다툼으로 사건 전체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26년 60만세 운동 이후로 광주에서 성진회가 만들어지고 성진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제2의 민족 독립운동을 꾸준히 준비했던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29년도 장석천 선배가 장제에서 먹을 수 있는 일본 유학을 그만두고 와서 학생운동을 하라고 명령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건데 1929년 12월 3일은 오랫동안 준비된 학생운동이었을 분명하고요. 이후로 전개되는 전국적 사건, 서울, 평양, 함경, 부두까지 전개되는 전국적 독립학생운동이었는데 나중 댕기머리 사건 너무 과대하게 될 경우 사건의 민족사적 규모와 의의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점은 너무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건의 본질을 사춘기 남녀 학생들의 그런 희롱 사건으로 축소 은폐하고자 했던 일본 관연의 입장이 많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박동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현재 서대문 형무소 역사원에 가면 지금도 광주학생 독립을 관한 그 역사관 전시실에 역사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아니면 연구자의 문제 소장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질문이 어렵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처벌이 1차는 광주, 복심법은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큰 활동이 광주에서 많다 보니까 서울 쪽이라든지 북쪽에서는 다소 좀 약한 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동덕여고 교사를 지냈던 이관수 선생 그 제자의 이련희, 이순근, 박진홍 이런 사람들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항쟁을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영을 살았는데 왜 서대문 형무소에는 그 기록을 나오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자가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님이 광주학생 독립을 매우 높이 평가해서 후원금을 얻었어요. 그 거둔 책임자가 고경흠 독립부가였습니다. 또 푸가에서도 그 후손들이 우리 교포 후손들이 돈을 좀 많이 받았다고 최근에 그 신문사가 발굴이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또 연해주 만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세계에서 일을 살릴 수 없는 학생 독립운동가의 그 항일 투쟁을 정작 우리 서울의 서대문 연구소에서 그렇게 소홀히 치료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역사의 무지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사단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역사의 왜곡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제를 좀 안고 바르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임경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조 발표에서 세 분께서 발표하신 독립운동가가 계셨습니다. 광주 3.1운동의 주역 김범수 선생,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주역 장지성 선생, 전남 사회운동 협의회 주역이신 이기용 선생의 소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지금 상원법에 그거에서 이볼때 해방 이후에 45년 이후에 좌익 경력 이것을 문제 삼아서 설사 그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 좌익운동을 했으면 독립유공자 소원에서 배제하는 그러한 방침이 오랫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자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까지 그 이전에 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좌익운동은 용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전에 사회운동한 것은 독립유공자 대상으로 포함하자. 다만 등급은 낮춘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적용이 개선되어 온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과들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박근혜 정부라든가 윤석열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면 일거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후퇴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쟁점이 이것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를 지금 법 체계상 거무훈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1948년 8월 15일을 이렇게 잡는 것에 지금 큰 장벽이 있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독립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이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만열 선생님의 칼럼에 의하면 48년 8.15가 아니라 독립 당시 45년 8.15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독립유공자가 기냐 아니냐 판단하는 그런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요약을 하면 현 실정법 체계 하에서도 해방 이후 좌익경력이 문제되어서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어서는 안 하고 유연하게 적용되는 그런 역사적 발전이 계속 돼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45년 8.15를 기준으로 서울 체계가 변동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무훈장이 아니라 독립훈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법 자체에 근간이 변동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립훈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작가의 변 말씀에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5만여 명의 유공자가 소원을 다 받으려면 200년이 걸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황강우 작가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자료 67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그 일본 신민지 총독부가 작성한 제 수감자, 독립운동 수감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재범 3범을 제가 뺀 상태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거 작성하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보면은 1920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상주운동,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여기다 공표를 하지 않았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넘기면 1944년과 45년이 또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빼버렸겠죠. 이 수치를 제가 보정을 해봤더니
약 5만 5천 명의 독립운동가가 일제시대 때 수감 생활을 한 걸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보훈처가 지금까지 세월을 준 숫자는 약 17,000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5만 5천에서 17,000 빼면 약 4만 5천 명까지 4만 명가량이 아이고 세월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17,000명 주는 데가 몇 년 걸렸습니까? 빨리 계산 보시오. 48년부터 2025년이니까 무려 80년이 다 걸렸습니다.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 서울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모두 다 서울 주냐. 근데 200년이 걸리는데 200년이면 왕조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현재의 포상제도의 불합리함을 이렇게 수치로 제가 증명을 했는데요. 따라서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독립운동 하신 분은 독립훈장을 주면 끝날 거 아닙니까? 왜 독립훈장 안 주고 왜 건국훈장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독립훈장제를 신설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4만 5천 명 일거에 주면 될까요? 함께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왜 안 주냐 이거죠. 이 상원법을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73페이지 있습니다. 이병훈 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막 뭡니까? 당대표 선거 있잖아요. 누가 당대표는 안 돼. 그것 때문에 전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쪽으로 가서 줄 서고 있어갖고 정작 이 중요한 법회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꿔주면 다시 이것을 제가 법안 발의를 하고 독립훈장제를 신설해서 기다리고 있는 5만여 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 함께 혁신하게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크게 토론을 위한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올려오신 여러 동계선 어르신 스님께서 저희와 함께 독립훈장제로 새 길을 가자 그 이야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립훈장제로 새 길을 가자. 네, 오늘의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역사 바로 세우기 토론에 이어서 마지막 5월 바로 세우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바로 세우기에 관련하여 4.27 평화재단 이규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사장님께 5월 바로 세우기 부분에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마이크 있는 쪽으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쪽에. 안녕하세요. 동구송 부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4.27 평화분영시민재단 평화시민재단입니다.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익입니다. 6월 3일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6월 3일 전과 후로 나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요. 지금 5월 바로 세우기와 역사 바로 세우기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상되는 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할 것 같고요. 방북하고 나서 또 남한으로 오죠. 그리고 미 북한 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중심에서 역사를 보고 또 어떤 걸로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 모신 어르신들과 선후배님들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손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광주에 이어서 지금 서울에서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하고 있고 6월 18일에는 울산에서 또 교육청과 울산 시민들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전국 투어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4.27 평화재단 이사장 이규 이사장님의 5월 바로
바로 세우기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 마지막 5월 바로 세우기의 마지막 발언이 되겠습니다. 황가우 장관님께서 행불자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역시 80년 5월 광주에서 몇 분의 그 영령이 사망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16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시민구를 만들고 이번에 5월 연다 만들면서 매 날짜별로 쭉 사건을 추적해 보다 보니까 예컨대 안종필의 친구가 엄마 내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도청을 떠날 수 있어요? 라고 그 사망자 신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쭉 따라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컨대 송암동 사건에서 약 20명이 총살당했다고 이지원 씨가 보고거든요. 주남마을 학살에서 17명이 죽었는데 지금 송선태 씨가 보도한 건 사기인데 사기, 가짜 여기 확대했습니다. 아직도 10명이 생물자가 되어 있습니다. 17명 중에 송선태는 13명이다. 주남마을 중물됐는데 그중에 6명은 다른 데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약 9명 정도가 주남마을 생물자가 되어 있고요. 제가 강길조 어르신 같은 경우 교도소에서 들어온 분들과 나간 분 숫자를 다 기록했는데요. 150명이 들어왔는데 나간 것은 약 104명이 나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50명이 교도소 행물자인데 교도소 사망자가 제가 알기로 6명으로 나와 있어요. 따라서 약 44명이 교도소 행물자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모중 대위가 공수부대 대령께서 자기가 각하동 농산물 시장 뒷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묻었는데 자기 기억으로 20분 넘고 30분은 안 된다라는 구두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대 30명, 최소 20명의 행물자가 또 각하동에 묻었다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같이 공부한 중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이셨는데 양반이 7, 8학번입니다. 연대 7, 8학번이고 공수부대 들어갔다가 광주로 착출돼갖고 총을 자기가 쏴 죽였답니다. 근데 그 총 죽인 시체를 경신여고 전봇대 어디에다 묻었다가 6월 초에 해쳐서 헬기에서 싣고 어디 갔대요.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에 의해서 또 한 분의 행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적을 쭉 해보니까 약 249명 나옵니다. 네, 제가 거의 다 숫자를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행물자 인정된 분이 80명이에요. 아직 인정도 이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에요. 분이 약 160명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160명은 뉴스타파가 조사하고 딱 수치가 똑같습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어느 부모가 살아있는 새끼를 죽었다고 보고할 수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발달되고 우리 수준이 발달되는데 남대문 뒷구멍에서 죽은 새끼를 광주 광주에 죽어도 어떻게 해서 거짓말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바로 탈락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신고한 행골자 신고는 거의 진실이라고 봐야 되고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거짓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 뭐냐면 농마주 갱생원이 약 34명이 도청이 잠깐 있다 없어지거든요. 이 갱생원을 행물자 넣어보면 또 30몇 명이 더 불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갱생원은 도청에서 희생되지 않은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갱생원까지 굳이 행물자 넣을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근데 돌아가신 우리 임명기 선생은 순진해갖고 그분들까지도 희생된 걸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빼야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쭉 추적한 바로는 약 240명이 행물로 처해되고 어떻게 행물했냐? 안매장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게요. 매장에 다 시작에 끄집어내서요. 헬기에 묶어 어디로 갖고 왔어요. 그 마포부대 이번에 윤석열 갖고 나왔잖아요. 윤석열 마포부대 청구를 준비했잖아요. 그 마포부대 시작 어디요? 헬기로 다 5분 아니면 서해바다 투기하래요. 광주에서 서해바다가 헬기랑 5분이 끝나요. 제가 중풍을 쓰셔갖고 목포에서 나를 실러 오는데 5분이 못 돌아니까요. 헬기가 목포에서 동시에 5분 걸려요.
그 마부부대 한 10구 집어갖고 통 붓고 회덮밥 투기하면 그 고기밥 때문에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240명이 투기된 걸로 확신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치밀하게 조사해서 차기 정권 안에서 이 마지막 2030년까지 이 원안이 해결되어야만이 50주년 5월 행사를 저희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일에 우리 오신 스님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의 5월의 한 부분인 폐물자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4내라는 우리가 광주 학살의 오능을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었습니다. 가보 동학 농민혁명에서 일제와 항일혁명 운동, 5월 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피 흘린 선열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강호 작가 신간 오리온다 역사가 온다 출간회와 역사바로 세우기 국회 토론회를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뜻깊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조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세 분 발제자께 감사드립니다. 세 분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이 있는데요. 모두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박이정 TV로 송출되어 박이정 TV에 들어가서 전체 구독을 누르고 시청하면 다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행사 끝난 후에 뒤풀이 자리가 있습니다. 국회대로 62번 길 원전 빌딩에 있는 대청마루에서 뒤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네, 내빈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뜻깊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앞으로 오셔서 단체 사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창이 이름이 뭐였습니다. 이방원 씨. 그래요? 최종을 만든 사람이 제가 구원을 하겠습니다. 독립훈장 하면 신설 하라고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독립훈장 신설하라. 우리 김지혜 사가 일로 와셔요. 제가 김범석 했습니다. 서울 하나 주십시오. 아니 넌 안 하고 싶은데. 아니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아이고 우리도 안 하고. 한강원 작가님. 자, 김범수를 서운하라. 장재석을 서운하라. 이경을 서운하라. 정혜들을 서운하라. 감사합니다. 이성자 모두를 서운하라. 기록 사진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해주세요. 모두를 그러면 서운하라고 크게 내십시오. 미성자 모두를 서운하라. 네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보장 한번